안녕하세요. 기해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정치인들의 그 유튜브 방송이 법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경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CEO 파일 재개 뒷담화입니다. 특히 기업들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삼성, SK, LG, 셀트리온 등 우리 형제들, 친인척들이 다니는 그 기업과 경영자들, 오너들의 그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대기업 오너나 CEO들의 일상생활이나 숨겨진 일화 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얘기들을 전할 생각입니다.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들어줄 저는 내신과 외신 기자 생활을 해온 이창호라고 하고요. 오늘 얘기를 들려주실 분은 기업 데이터 전문 회사인 CEO스코어의 기업 분석 전문가이신 박주근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CEO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CEO 중에서도 최근에 한 두어 달 동안 대기업들의 인사 발표가 막 있었죠. 근데 저희가 한 500대 기업의 CEO들의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가장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예. 그래서 실제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CEO 순혈주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이자님 아시겠지만 옛날 현재 CEO들의 대부분이 그 그룹 공채로 입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룹 공채로 입사를 해서 사실 이게 일본 그 기업 문화에서 많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건데 일본 경제 발전이 한창일 때 일본에는 소니맨, 마츠시다맨, 미쯔비시맨 이렇게 해서 공채로 해서 회사에 충성을 다하면 CEO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퇴사까지 정년퇴임까지 하는 이런 순혈주의가 주로 유행을 했었죠. 우리 기업들도 지금의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대부분의 이제 CEO를 맡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공채로 들어와서 그 기업의 뼈를 먹는 각오로 해서 지금까지 CEO로 오신 분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 중 하나가 그룹 공채 출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CEO가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순혈주의가 이 자란 배경이 뭔가요? 왜 그렇게 순혈주의가 심했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사를 보면 근대 산업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못 살던 시대에서 글로벌 선진 기업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만 가도 정답이 보이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 시대에는 그 조직 문화 자체가 그 굉장히 그 군대식 조직 문화가 필요했던 거죠. 목표는 저기다. 깃발을 꽂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따라가자 이런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조직에서 그 기업의 그 조직만의 수장이야만이 그런 부하 조직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있었죠. 한 재미있는 일화를 들드리면 지금 우리가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신화적인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그 진대재 전 장관 삼성 CEO였을 때 그 일화를 보면 16메가 DRAM을 만들 때 전 직원이 나와서 16kg를 행군을 했다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또 일화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삼성전자 대리급 하나가 부장한테 찾아가서 부장님 지금 제 와이프가 애를 낳아서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부장님이 뭐라 그랬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상상 못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네가 애 낳냐? 그런 식으로
그게 용인됐던 문화였는 거죠. 그런 용인됐던 문화에서는 저 CEO가 내 수장이 우리 기업 출신 내 선배냐. 그래야만이 그 조직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따라가서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이게 CEO가 나왔기 때문에 순혈주의 외에는 외부 출신 CEO는 사실 파들이기 어려웠죠. 네. 대기업에서 순혈주의가 어느 정도나 심했나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대 그룹 내에서 그 그룹 출신이 아니라 외부 출신의 CEO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26.1%.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분이 그 자사 출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는 거죠. 굉장한 큰 파격이죠. 네, 굉장히 큰 파격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룹이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룹이 따로 있나요? 이게 이제 그 가장 최근에 그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룹 중에 하나가 LG그룹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LG그룹의 가장 못하게 된 LG화학의 CEO가 외부 출신으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큰 획기적인 변화고요. 삼성에도 순혈주의가 일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삼성그룹은 완전히 그 삼성맨만이 그룹의 CEO가 될 수 있었던 철칙 같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도 외부 출신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또 예를 들면 SK그룹도 꽤 많이 무너졌고요.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롯데그룹은 아직까지 그 순혈주의가 그나마 많이 지켜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순혈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그룹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의 그 바뀐 CEO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정혜성 부회장이 이번에 인사낸 것 중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이번에 사실은 정혜성 부회장이 가장 파격적인 인사를 하나 했죠. 네. 현대차의 R&D 부분 수장을 외국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순혈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은 완전 외국인이 다 바꿨고요. 그리고 컨설팅 업체도 임원을 하고 해서 사실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산업에서 가장 순혈주의, 로얄티, 충성심을 강조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현대차조차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굉장한 파격이죠. 네. 왜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왜 무너질까요? 이 기자님 생각하실 때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순혈주의 무너지고 있을까요? 순혈주의의 뭐 한계 같은 게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순혈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좀 약간 배타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초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그 조직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운영 효율의 극대화. 그러니까 뭐 막말로 까라면 까라는 식의 문화가 그때 그렇게 근무를 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뭐 주 52시간도 이야기를 하고 뭐 워라벨 뭐 이러면서 밸런스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 그 당시는 사실 그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늘 밤 10시. 저도 옛날에 그 기업에 있었을 때는 평균 퇴근 시간 10시 11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7시 회의였거든요. 그럼 사실 집에는 가서 잠만 잠깐 자고 그건 뭐 하숙생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그게 당연한 시대였고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순혈주의 안에 붙기 어려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바뀐 게 중에 하나가 저는 4차 산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 중반부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깃발을 꽂고 고지는 척이다라고 해줄 게 없이 내가 깃발을 꽂아야 되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즉 퍼스트 무브로 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군대식 조직 문화로 한번 가보자, 해보자 이런 식의 새마을운동 문화로는 이게 기업이 더 이상 종속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걸 바르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고 또 하나 가장 큰 트렌드 변화는 산업의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동차는 자동차만 잘하면 되는 시대였고 반도체는 반도체만 잘하면 되는 시대인데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LG전자도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해요. 반대로 현대차는 반도체나 IT, AI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순혈주의 가지고는 그 기업들이 충족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산업 경계의 무너짐 그리고 4차 산업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순혈주의가 시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 그룹들을 보면 네. 3세, 4세들이 이제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친정 체제 강화로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 일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잘 보면 삼성은 3세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부터 실제 오너 경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현대차도 정문구 회장이 살아 계시지만 사실은 뭐 경영 활동에 그 손을 떼다시피 해서 정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 되면서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LG는 구광모 회장이 4세 경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롯데도 신동빈 회장이 이제 완전 경영에 하기 시작했고 10대 그룹 중에서 이미 3, 4세로 넘어간 그룹 꽤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정기선 부사장이 이미 또 경영일에 나섰죠. 이다 보니까 이 4세, 3세로 넘어간 이 그룹 특징 중에 하나가 한 1년 지켜봐요. 우리는 솔직히 가신그룹이에요. 가신그룹. 그러니까 꼭 그 저는 우리나라 그 재계를 볼 때 어떻게 늘 해석하냐면은 조선시대 역사같이 보여요. 네, 조선시대 역사같이. 왕조시대. 네. 그 혹시 갈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인가요? 블룸버그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되고 이럴 때 블룸버그에서 그 기사 한번 났잖아요. 어떤 기사? 이부진 사장이 예. 그 대권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기사 보셨죠? 그렇죠. 예.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로이터에 계셨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때 그 사실은 블룸버그에다가 뭐라고 제가 답을 준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재벌 문화를 몰라서 그렇다. 그 우리나라 재벌 문화는 조선 다이내스티아로 보면 된다. 권력을 형제가 나누는 거 받는 거야. 이게 피 터지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가 권력을 싸우는 신동빈 형제의 난이 일어났죠. 대부분 그룹이 형제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왕이 바뀌면 측근들 가신을 정리하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대표적인데 그 정문구 회장의 가신 그룹들이 다 물러났죠. 꼭 순장제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룹들 보면 야 이거는 굉장히 뭐 그 우리가 뭐 글로벌 이야기하고 막 산업 뭐 4차 산업 이야기하지만 인사를 딱 들어가 보면 이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똑같다. 왕이 바뀌고 물러나면 꼭 순장제도 같이 물러나야 되고 또 누구 측근이냐 누구 라인이냐 막 따지게 되고 지금 SK그룹도 이번에 그 인사한 거 보면 그 박정호 사장 라인이 대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한 4년 전에 박정호 사장하고 같이 부임된 한 두 분 사장이 계세요. 그분 라인 다 물러납니다. 이게 완전히 이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는 뭐 누구 CEO 됐고 누구 이렇게 나지만 그 뒷면에는 정말 칼부림도 그런 칼부림이 없어요. 승자가 모든 걸 승자 독식자이고 네. 그리고 누가 그 황태자의 눈에 들어가느냐 네? 그리고 황태자의 측근에 누가 줄을 서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이게 뭐 2020년이잖아요 21세기하고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그 꼭 조선시대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라인 누가 줄을 타고 라인을 타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정치랑 좀 약간 비슷한.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뭐 기업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경영할 것 같고 사실은 뭐 우리가 TV나 이미지에서 보면 기업 경영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센터를 볼 것 같죠. 저는 옛날 기업에 있어서 다 알거든요. 사장들 회의 들어가잖아요. 살벌합니다. 정치인들이 합니다. 욕 나오고.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욕할 게 아니에요. 그 내에서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라인 타고 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까처럼 저는 전통 산업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와요. 전통 제조업. 예, 전통 제조업에서. 이게 왜 그럴까를 좀 고민해 보면 전통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한 강구책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지금 전통으로 남아 있으면 존속하기 어렵잖아요. 자동차가 이미 IT, AI, 모빌리티 산업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타이어 회사조차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스 하고 있잖아요. 세스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타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컨티넨탈 같은 회사들이 컨티넨탈 어떤 회사를 알고 계세요? 글쎄요. 타이어. 네,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 독일의 포시, 미국의 컨티넨탈, 일본의 덴소, 한국의 모비스 이렇게 이제 4대 부품 회사 빠지는데 그 전통적인 전통 제조업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는 그 컨티넨탈조차도 IT와 접목해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모빌리티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업종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일하던 CEO를 앉혀놓으면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통 업종에서 외부 영입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산업의 굉장히 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순혈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새로운 CEO나 이런 분들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기업에서 많이 데려오고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근데 그것도 통계를 뽑아봤어요. 그렇죠. 어딜 것 같습니까? 삼성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삼성 출신들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외부 그러니까 26% 정도면 한 190명 정도가 외부 영입을 해온 CEO들인데 그 190명 정도를 출신들을 다 저희가 이력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삼성 출신의 CEO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출신의 CEO를 왜 선호할까? 왜 선호할 것 같아요? 글쎄 삼성 내에서 일단 검증이 됐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삼성 중에서도 사실 전자 출신들이 가장 많아요. 우선 전자 출신들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대표적인 분들. 우선 이분 아시죠? 압니다. 네, 황창규 회장. 네. 반도체 신화적인 분이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분은 옥경 사장은 잘 모르실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분도 반도체 출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현재 하나 대표이사시거든요. 이 하나라는 기업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군사무기 기업이에요. 제약 화약 만드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공 쪽도 좀 있지만 이런 쪽에서 왜 반도체 출신을 모시고 왔을까? 이게 바뀐다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 밑에는 이분 대우전자의 안중구 대표는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그러니까 그쪽 출신이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동원산업은 식품회사잖아요. 거기도 삼성전자 출신의 이명호 대표를 스카우트해서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자산업하고 식품산업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오셔서 굉장한 수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 출신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전직장 일 출신인데 삼성은 시스템 일을 하고 제가 LG 있을 때는 LG는 사람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는 이 리더들이 시스템적으로 일을 잘 시켜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도록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잘 만드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계 내에서 삼성 출신들을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부 영입 CEO 중에서 재미난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는 제일 재미난 사례, 이번에 인사 제일 재미난 사례는 바로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3M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지금 LG그룹이 약 8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그룹의 모태, 우리가 락키화학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럭키치하고 시작하는 LG그룹의 모태가 LG화학인데 지금 구자경 구인회 회장이 창업한 LG그룹이
지금 구광모 회장까지 사제를 걸치면서 나온 이 80년이 넘은 LG그룹의 그 LG화학이 모태되는 기업의 최초로 처음에 그 외부 출신 대표이사가 앉았어요. 이건 굉장한 파격입니다. 사실 그 구광모 회장이 LG그룹의 수장이 되면서 외부에서는 굉장한 그 예측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그 LG그룹은 6명의 회장, 부회장이 계신데 다 바꿀 것이다. 한 명 빼고 다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 한 분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한 분 바꾼 게 6분 전체를 바꾼 만큼 파격적이었다. 왜냐하면 LG화학 자체가 LG 내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 그룹의 그 기업의 수장을 외부인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구광모 회장이 생각하는 LG화학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그널을 준 거죠. LG화학 너희들 이제 변화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그 시그널을 준 거죠. 또 재밌는 거는 구광모 회장을 이제 보좌하는 부회장이 권영수 부회장이거든요. 주 LG요. 권영수 부회장이 LG화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LG화학에 박진수 부회장하고 그 권영수 부회장하고 둘이 이제 이수 체제로 했었는데 권영수 부회장이 구광모 회장이 되면서 주 LG로 가셨단 말이에요. LG 유플리스다 이제 가시는데 그 입김에는 그 CEO를 바꾼 거는 권영수 부회장이 좀 굉장히 셌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 논리로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500대 기업 인사, 외부 영입 인사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인사는 바로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 인사였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같은 외부 영입 인사, 그 수년주의 파괴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순혈주의가 옳다,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 중국말에 그 흑묘백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지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의 고양이듯이 저는 경영 제일 잘하는 그렇죠. CEO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순혈주의의 CEO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CEO 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의 보면 그 이분은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분은 그 새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기 소개를 할 때 항상 파일을 하나 들고 오신대요. 파일을 딱 들고 와갖고 이게 무슨 파일이냐면 이분은 굉장히 많은 기업의 CEO를 거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임했을 당시 자기가 맡았던 기업의 주가 정보를 주식 차트를 다 들고 오신대요. 내가 부임했을 때 나는 회사를 이렇게 이끌었다고 주식을 다 보여주신대요. 저는 그게 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영입이든 그 내부 영입이든 그 일단 결과가 좋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방식은 얘네 방식이다. 그 또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그 우리가 아는 전통 경쟁업체 있잖아요. 경쟁업체의 CEO를 모시고 왔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 그래서 한번 그것도 조사해봤거든요. 경쟁업체 어땠습니까? CEO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우선 그 재밌는 일화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이 한국생명 조병희 대표는 삼성 출신이에요. 메리츠화재 김영분 대표는 이 삼성증권 출신인데 이게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지금 화재 쪽에 손해보험 쪽에 국내 1위가 어디죠? 화재보험. 삼성화재겠죠. 삼성화재잖아요. 삼성화재가 창사 이래 한 번도 1등을 뺏기지 않았대요. 그 1등을 뺏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매출도 1등을 뺏기지 않았지만 이 보험 쪽은 월매출로 늘 랭킹을 따져요. 자기들끼리. 월로 뭐 누가 1등은 따지는데 지난달에 삼성화재가 난리 났답니다. 1등을 뺏겼나요? 네. 메리츠화재가 3등인데 12월달 보험 수신 기준으로 그 지난 12월 27일 날 그 사내 인트라 난방에 원인 사인이 들어왔대요. 야 이번 달에 우리 메리츠한테 1등 뺏긴다.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65년 동안 한 번도 1등 뺏기지 않았는데 월별 기준으로. 월별 기준으로. 지금 1등을 뺏길 판인 거예요. 그 1등 뺏기면 그 대표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룹에서. 난리 나는 거죠.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인터넷 명으로 제가 들은 정보로는 풀어라. 뭘 풀어라냐면은 보험은 왜 보험 민수 조건을 완화시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리스크를 낮추면 되니까 풀어라고 산 인터넷 돌아. 그러니까 그 각 사업단 쪽에다가 그 통신에 돌렸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1등을 뺏길 만한 했던 메리츠 화재 대표가 삼성 화재 출신이었다. 하는 거죠. 네? 경쟁사 실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메리츠가 재밌는 게 이 메리츠는 한진가거든요. 메리츠는 그 한진그룹에 우리가 그렇게 짓거렸던 그 조씨 가문의 삼형제 중에 둘째가 메리츠 그룹을 이끈단 말이에요. 메리츠는 삼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메리츠 증권도 최임은 대표도 삼성증권 출신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경쟁 중 하나는 우리나라 호텔업계 경쟁이 신라호텔하고 어디죠? 롯데호텔이잖아요. 이 호텔업계의 강력한 라이벌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롯데호텔 대표이사가 신라호텔에서 왔어요. 네, 신라호텔에 지금 김정아 대표인데 이분이 신라호텔 총지배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꽤 선방을 하셨어요. 호텔. 이 사람 재밌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건축 건자재 업체, 하나 LNC. 우리나라 건축 건자재 업체는 뭐 벽산, KCC, 하나 LNC, LG 하우시스 이런 데가 이제 건축 건자재 업체인데 이 하나 LNC의 한명호 대표도 LG 하우시스의 대표 출신. 경제사 듣고 온 거죠. 저는 앞으로 이런 경쟁사들끼리의 크로스 펑션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외부 영입에 따른 그렇다면 위험 요인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있다고 봐야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메리츠 증권처럼 경쟁사에서 오면 그 컨피덴셜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안 오죠. 사람 조금 뜸을 들이다가 그 이번에 또 하나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실제 그 CJ ENM을 이끌어왔던 그 김모 대표가 카카오 다음에 수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사업을 가장 잘 국내 잘한다는 사람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리스크죠. 네, 큰 리스크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땐 되게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또 발전하고 하는 모습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배타적인 순혈주의, 개방과 협업,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에는 덕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순혈주의 파괴가 우리 기업들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혈주의. 기자시다 딴 거 하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방송인데? 정말 현금 부자는 누구냐? 그때 차명계좌 얘기 나왔다. 당시 1조 4천억인 그 돈의 출처를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얘기하면 난리 날 텐데.